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응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발하며 거친 표현을 담은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안보린의 분열상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한편 핵실험 같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부추기 말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문제 삼았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과 한국의 군사 연습들과 무력 증강은 외면하고 그에 대한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 부장은 이어 미국 등 14개 나라가 별도의 공동성명을 장외에서 발표한 데 대해서도 역스러운 공동성명이라면서 겁먹고 지저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비난하고 자위권 행사를 위해 끝까지 초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빚어지고 있는 안보리의 분열상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대외에 선전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언론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발표된 최선희 외무상의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비난 담화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이번 담화의 주체가 북한의 대미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도발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그러한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들어 주요 인사의 담화 후 실제 도발을 감행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초강경 대응을 언급한 이번 담화 이후 북한은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벌일 정치적 시점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남은 건 사실은 추가 ICBM 발사는 물론이니와 핵실험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기술적 필요성보다는 대미 압박, 또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주력하도록 하는 정치적 목적이 훨씬 크거든요. 따라서 지금 기술적 자원보다는 정책 타이밍을 지금 고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는 이른바 정주년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날을 계기로 또다시 ICBM을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3일 한국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영웅 추모식과 전승기념식에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한국군은 연평도 포격전의 영웅들이 필승의 정신을 이어받아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12년 전 오늘 연평도의 모든 해병대 장병과 군무원들은 승리의 주역이자 영웅이었다면서 그날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해 어떤 상황에서도 승전을 보고하는 호국 충성의 해병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한국 해병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항해 싸운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아 전투영웅인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기리고
서북 도서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주일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군용기 30여 대를 대거 동원한 지상 활주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주일 미군 가데나 공군기지는 22일 군용기들이 완전 무장을 갖추고 집단으로 활주로를 지상 주행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고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C 이글 전투기, E-3 센츄리 공중조기 경보기, KC-135 급유기를 비롯해 탐색과 구조 헬기 등 35대가량이 투입됐습니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국 공군 전력에 대한 신속한 운영 능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기지 임무의 필수적 기능이라면서 가데나 기지의 독특한 전력 구성과 전략적 위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광범위한 작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 중간 지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사일 지원 시설에서 가까운 곳을 발사 장소로 택했는데 이번에는 약 4km 더 떨어진 곳에서 발사하면서 이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곳은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발사 장면과 기존 위성 사진에 드러난 이 일대 주변 지형, 도로 형태를 분석해보면 둘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발사 당시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이 서 있던 곳은 커브길 형태의 도로였는데 약간 휘어진 듯한 이 지점 도로와 닮아 있습니다. 또 발사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길이 꺾인 형태가 유사하고 발사 장소 바로 옆 밭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점 등은 두 장소가 같은 곳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도 이곳을 발사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발사 당일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해당 지점에 생긴 검은 점에 그을린 흔적이라는 표식을 달았습니다. 이 그을린 흔적은 전날까지 없던 것으로 이날 위성사진 촬영 직전 발사된 ICBM이 화염을 뿜을 때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이 지점을 ICBM 발사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콜린 지위코 기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를 연결하는 도로 한 지점을 지난 3일 발사 장소로 특정했습니다. 이 지점은 이번에 발사가 이뤄진 곳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순안공항의 남쪽 지대를 ICBM 발사 장소로 택했습니다. 특히 순안공항의 남쪽 지대에는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 뷰이는 이 시설에서 직선으로 약 800m, 길을 따라 이동할 경우 1.2km 떨어진 곳에서 발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당시 발사 장소와 이번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4km, 길을 따라 이동할 경우 약 4.8km로 이전보단 공항 터미널 건물이나 여객기 계류장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또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을 기준으론 길을 따라 약 6km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이동식 발사 차량의 이동 범위도 이전보다 넓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던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2일 VOA에 미국이 작성한 의장 성명 초안이 조만간 안보리 이사국들과 공유되고 이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중국산 쌀 수입을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또 이 기간에 탱스텐광과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광물을 1,000만 달러 넘게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중국 해관청소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10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미화 730만 2,500달러치, 약 16,450톤의 정밀을 수입했습니다. 2019년 10월 799만 달러치를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로는 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미화 515만 달러치, 약 10,000톤의 정밀을 수입해 쌀 수입을 대폭 늘렸는데 석 달 만에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들여온 겁니다. 북한이 갑자기 쌀 수입을 늘린 배경은 불분명하지만 최근 몇 달간 제기돼온 식량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 사이 북한의 강수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2022년 작물 수확 활동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월 인도산 장립종 쌀 10,000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인도의 민간단체에게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량난에 허덕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기간에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수입액 643만 2천 달러를 기록한 포장용 포대였으며 설탕과 직물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총 수입액은 1억 3,243만 달러로 9월보다 24%,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233% 늘었습니다. 수출액은 2,142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선 5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1% 증가했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에 기록했던 월 2억 달러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같은 기간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텅스텐광과 그 전광 제품으로 약 660만 달러치입니다. 이어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 제품과 몰디브 댕광 제품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대중국 수출품으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과 철, 찰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해 북한은 안보리가 금지하지 않은 이들 광물의 부산물과 정광 등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화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제임스 인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23일 서울에 있는 6.25 한국군 포로가족회 사무실을 방문해 한국전쟁 국군포로 가족단체들을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손명화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연좌제 속에 차별을 겪었다면서 내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국군포로 유해 송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엔이 나서준다면 큰 위로가 될 것이며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면 아픈 상처가 풀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hin원 소장은 국군포로 문제가 지난 70년간 왜 해결되지 못했는지 매우 가슴 아프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한국 정부와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과 북한군은 전쟁 포로를 상호 교환했는데 당시 유엔군은 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천 명으로 추정했지만 북한군이 최종 인도한 국군 포로는 8,343명에 불과해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